아시아 서성문학 사무국장 이숙자입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속 매미의 노랫소리가 더욱 흥겹고 실록의 푸르름을 한껏 자랑하는 7월입니다. 이 자리가 문인 여러분의 창작에 도움이 되고 친교의 장으로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는 가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학이 있어 행복한 사회, 문인이 있어 밝고 건강한 사회, 아시아 서성문학 여름문학 캠프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서성문학 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먼저 가신 문인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 및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오프닝 연주를 하신 분이 잘 들립니까? 네, 여러 곡을 준비를 해오시고 또 오늘 영광에서 전남 영광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못 온다고 하는데 오프닝 연주를 내가 부탁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셨거든요. 이분이 팔방미인이에요. 이 악기뿐만이 아니고 색소폰 연주도 잘하고 또 붓글씨도 잘 쓰고 지금 현재 그 영광의 그 아주 유력한 가장 잘 나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도 하시고 계시고 굉장히 팔방미남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조금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아마 그 제대로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임청자 선생님은 이따 오후에 저녁 늦은 시간에 장기자랑 시간에 또 아마 더 멋진 연주로 연주를 선사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좀 앞에 부분 분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안 들어가요. 그냥 하셔. 지금 제가 이 유인물을 어렵사리 또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인사를 빼먹지 않고 잘 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끝에 대회사를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낭독을 하는 걸로 대회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맨 처음 페이지 열어봐 주십시오. 제가 눈이 좋기 때문에 이런 잔글자도 그냥 이렇게 잘 보고 읽습니다. 이번 행사가 창작의 충전이 기회가 되고 아름다운 인연에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지하에 제가 이런 대사를 썼습니다. 먼저 본 행사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하여 멀리 서울에서 걸음을 개척하여 오신 김용원 작가연대 이사장님과 월간 순수문학 박영아 주관님 그리고 함께 오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박영아 그 순수문학 주관님께서 어디 집에 상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부득이 못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행사에 주인공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대간 아시아 서성문학은 2006년 1월 창간하여 금년 12주년을 맞고 있으며 그동안 단 한 번의 결호 없이 지역 및 전국 문인들에게 발표 지면을 제공해 왔습니다. 본 하계 문학캠프는 2009년에 발족하여 2010년까지는 본의 사무실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수필과 시에 대한 문학 강좌를 실시하였고 2010년 3월부터는 바다와 산을 번갈아가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잠시 열거해 보면 2010년 첫 문학회는 바로 이 장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10년 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4회 캠프는 담양 국제청소년 수련관에서 5회는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에서 6회는 진도 청소년 수련원 7회는 지리산 노루묵 펜션 8회는 경북 고령 생비원 한옥 펜션에서 9회는 영광 불갑사 힐링 컨벤션 리조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많이 했죠? 이렇게 본 행사는 초창기에는 회원 연수 성격으로 실시해 오다가 점차 그 대상을 넓혀서 광주 지역 및 전국 군인과 가족
친지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함께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문학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날로 피폐해가고 있는 인성을 회복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해가는 최후의 보루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인들은 이 같은 자리를 통하여 문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력을 고양하며 친교를 돈독히 하면서 이 시대에 주어진 문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시아 서석문학은 본 행사 외에도 지난 10년 동안 시문학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한 시낭송가를 배출하는 빛고울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와 아시아 서석문학상을 제정, 묵묵히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문인들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왔습니다. 문학강좌를 개설하여 양질의 문학작품 창작을 위한 문인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렵사리 마련된 이 자리가 문인 여러분의 창작에 도움이 되고 친교의 장으로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연의 가교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아시아 서석문학회 임원님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송호 학생수련원 송노포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1박 2일간의 일정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부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우정과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지금 우리 한국만이 가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순화추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37도라는 그 고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정말로 계절의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나무와 바다가 어울린 이러한 해수욕장은 전국에서 몇 되지 않습니다. 송호 해수욕장 맛을 제대로 보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이곳은 우리 한반도의 마른 땅끝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북위 34도 26분 공경 126도 31분에 토말비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을 땅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육지가 시작하는 토말비 대신 새로운 시작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시아라든가 이 큰 대륙의 삭통을 대양을 향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육지 끝에서 통할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양에서 그 큰 파도가 대륙을 향해서 밀려오는 파도가 여기서 맞부딪힙니다. 그래서 육지가 시작되는 나는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형적 우리나라의 정말로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981회라는 외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곳이 쓸모시 없는 곳이라면 우리 대륙이 한반도가 누가 눈이나 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해남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강강수월래를 작사하시는 이동규 시인님,
그리고 한국의 저항 시인 이남주 시인이 이곳 대륙의 삭통과 대양의 거친 파도 속에서 모든 문학의 씨를 뿌리고 가꿨던 곳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가정문학관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디인지를 여러분 아실까요? 그 아버지는 시조 시인 조정한 시조 시인, 그 아들은 조정래 대표적인 한국 작가, 그리고 그 부인 김초희 시인, 이 세 사람의 문학 작품을 해준 것이 공군 수원면의 가정문학관이 서 있습니다. 현대 시로 보면은 이제 이동주 선생님이나 또 박노해 시인님, 김남주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출신이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저항주의적인 시를 쓰신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살아 있는 작가 중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소설가가 누구냐 그러니까 르글레지오라고 선생님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소설이 황금물고기라는 소설인데 이걸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아프리카의 한 흑인 소녀가 납치를 당해 유괴를 당해가지고 알 수 없는 자루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팔아 넘기는데 그걸 산 사람이 영국 백인 여자였어요.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그 가난과 군주인과 마약과 온갖 하여튼 그 유혹과에 싸우면서 이 소녀가 차츰차츰 성장을 하고 자기를 사갔던 그 백인 아주머니가 이제 운명을 하자 비로소 그 집을 탈출해가지고 와서부터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숙녀가 되고 외연탄 아가씨로 해서 자랄 때까지 그 투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말이야 이 황금물고기라는 책인데 이 황금물고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런 가난과 굶주림과 마약과 이런 등등의 그 안 좋은 악조건들을 모두 다 입혀진 그런 비늘이라는 그 비늘을 황금으로 이렇게 상징화했죠. 그러듯이 여기 모이신 문학하시는 시인, 수필가, 소설가, 아동문학가 모든 분들이 이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 즐기기도 하겠지만 또 불의와 어떤 때도 싸우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붓을 꺾지 않고 끊임없이 갈고 연마하는 그러한 황금 물고기로서의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유유히 우리 대양을 누빌 수 있는 그런 물고기의 역할을 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행사를 축하하고 또 우리 임원식 회장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나 바쁜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또 누군가 황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원이 창창히 빛나시길 바라고 오늘의 이 팩토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우위와 우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용원 작가연대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는 제가 1년이면 한 번 이상씩 꼭 보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또한 예전에 아픈 역사가 있을 때 광주에 제가 몇 달간 근무하면서 회사를 수수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서는 여기 큰 회사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기업체에서 제가 재산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와는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광주에 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문화의 산실입니다. 예양의 고향이고 또 많은 그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탄생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도 깊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마주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성문 회장님 참으로 좋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문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시대가 자꾸 어려워짐에 따라 가지고서 요즘에는 글을 쓴 사람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제가 버스에서 여기는 젊은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모두 웃으셨는데 사실은 사무엘 울만이 78세 때에 쓴 청춘이라는 글을 여러분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관절이 튼튼하거나 볼이 불구하거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 비전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청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와 같이 뜨거운 이런 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서 문학을 위해서 뭔가 좀 보람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이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청춘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우리가 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저와 같이 동행을 해주신 한국문협회 부의사장 한문순 회장님께 이 자리에 위해서 서로 감사를 드리고 또 노창수 회장님이 축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설 수 있게 해줘서 또 감사드리고 또 모든 분에게 다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이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과 더불어 열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좋은 글 많이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축사를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아 서성문학회 강성훈 회장님의 행사 일정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훈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여기서 이런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3층 건물에서 우리가 지하에서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아주 현대 건물에서 에어컨이 있고 좀 밖에는 찜통되기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좀 역사를 잡아가지고 오늘 이런 행사에 이루어져서 많은 기쁩니다. 장소와 장소인 것만큼 어디에서 만나 뵙던 것보다도 이 행사가 좀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될 사안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방금 김영원 이사장님 특별 강의가 있겠습니다. 30분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출판 기념회는 5시 반부터 6시까지 6시 30분까지 양희자 시인과 정덕현 시인의 출판 기념회 사인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솔밭 방금 제대로 보시면 솔밭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신규 방문 시간으로서 촛불 행사로 캠프 파이어를 약 1시간 정도의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시간으로 여러 가지 신앙송 행사와 어울림 한마다 영으로서 11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잠자리에 드는데 내일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회전 성취를 하고 아침 식사까지 마치고 나서 여기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에 지금 땅끝 마을이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를 옛날 땅끝 마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식으로 다 바꿔놔가지고 이름이 바뀌었네요. 포고라고. 또 거기서 돌아오고 대흥사로 가가지고 대흥사를 한방과 점심 식사를 대흥사 부원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출산 경포대 거기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백운동 정원 탐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백운동 정원이라는 데가 얼출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에 거기서 모아서 간단한 정리의 티타임을 갖고 숙별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올 때도 터미널과 송정역에서 내리에서 오신 분들 참 너무나도 반갑고 뜨거운 참 어디서 만나도 친행명을 같은 그런 분들을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뜻깊고 영원히 추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시인 앞에 보시면은 초청문학특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2호차에 계신 분들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님을요. 아주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뭐 전세 비행기라도 사실은 돼서 오셔야 되는데 고생해서 사실은 오셨어요. 한국 현대 시인협회 이사장님이시고 작가연대 이사장님이시고 그리고 또 소리사냥이라는 시집을 9번째 얼마 전에 출간을 하셨습니다. 작품으로나 또는 활동 영역으로나 굉장한 또 영역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저희한테 아주 또 귀한 어떤 또 특강을 해주실지 저도 설레고 여러분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귀를 빗짝 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원 시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바삐 뛰어다니다 보니까 여기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원고를 보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작성했던 초고를 보냈습니다. 정정한 리포트를 보낸 게 아니라 초고를 보냈기 때문에 오자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아주 어눌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강의로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게 20분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해달라 하는 주문하고 또 하나는 딱딱한 거로 하지는 말아라.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걸로 해라. 근데 사실 쉬운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벼운 얘기는 뭐 세미나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문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나의 문학에 대한 뮤즈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좋은 글, 즉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자에 이제 놀란 것은 1920년대부터 30년대 사이에 1920년대 이후 중국 문학의 현대문학 작품들을 전부 다 수합을 했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죠. 거기서 수합을 해가지고 작품집을 엮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엮어낸 것이 2권을 엮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집은 결국은 뭐냐 하게 되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기계가 쓴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쓴 작품을 우리가 전번에 한번 그걸 쭉 훑어보니까 우리나라 중견 시인이 아주 심사숙고해 쓴 작품보다 굉장히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게을리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 기계가 쓴 작품만도 못한 작품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오게 되면 어떤 작품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안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을 전부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비 오는 날 느낄 수 있는 감정, 눈 오는 날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러니까 오감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모두 다 입력을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가을에 대한 시를 써야 되겠다. 뭐 가을 바다에 대한 시를 쓰겠다. 하게 되게 되면 그걸 누르게 되게 되면은 시가 나오는데 그 시가 아주 놀랄 만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오게 되면 우리가 그런 기계보다 좀 더 나은 시를 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석헌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평생을 마칠 것인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끝까지 이렇게 한 세상을 살다 갑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무엇을 하며 지내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보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혹은 부인을 만나는 거 이것도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결국은 자기 행보량을 전부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더라도 내 옆에 어느 동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갈 때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 즉 도배쟁이가 마중을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직업은 거기서 도배쟁이가 됩니다. 또 청소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글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시인이 되는 것이고, 또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을 이웃에 두게 되게 되면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인생 목표는 뚜렷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항상 염두에다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은 일직선인데 그 일직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가 다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목표만은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한번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가정주부들도 많으시고 또 남자분들도 요즘에 식당에서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라 하게 되게 되면은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요리가 맛있느냐 하게 되게 되면 역시 재료가 신선해야 됩니다. 신선한 재료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비록 양념이 서툴더라도 맛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료 선택에서 대부분 다 신선한 재료 선택을 하지를 않고 많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한 것을 모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방을 한다는 거 이거는 처음에는 모방을 할 수 있지만은 소재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모방을 하는 것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봄철이 되니까 진달래꽃을 시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진달래꽃을 쓴다고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김소를 초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목련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목련에서 김정남의 목련이 모란이 피까지는 이것을 초월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소재를 가급적이면 피해야 됩니다. 신선한 소재를 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물상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되어 있는 물상 중에서 우리는 신선한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과학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무엇을 연구했냐 그러게 되면은 모기에 관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모기에 관한 연구. 근데 모기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특이한 것이 뭐냐면 모기 빨판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럼 요만한 모기 중에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모기 빨판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아들이 항상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게 되면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해줍니다. 아는 게 모기 빨판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물어봅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가가지고서 우리 아버지는 박사지만은 우리 선생님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뒤집게 되게 되면 무엇이 되냐 하게 되면 내가 진달래꽃을 써야 되겠다 하게 되면 진달래꽃의 한 부분을 고른다든가 모란의 한 부분을 고른다든가 예를 들어서 모란이 떨어진 모란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막 휘어나가서 터지는 모란을 선택한다든가 해가지고서 그 먼저 쓴 사람이 쓴 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즉 구체화시키든가 확대화시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선한 글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이 쓴 것은 우리가 가급적 피하자. 나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안목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가 호기심을 자극해야만 독자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호기심이란 바로 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이런 그 안목이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관찰력입니다.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관찰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길에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보면 하수도 뚜껑이고 뭐고 다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수도 뚜껑은 왜 동그랄까? 네모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물어봅니다. 왜 아버지 하수도 뚜껑이 전부가 동그래요?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야 이놈은 그 동그랗게 만들었으니까 동그랗지 하는 정도로 수준이 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동그랗게 만든 데는 과학자들이 무한한 연구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꽃에 대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개나리꽃이 꽃잎이 몇 개냐 물어보게 되게 되면은 아주 아는 사람이 그것도 드뭅니다. 꽃을 분명히 봤는데 꽃잎이 몇 개지 잘 모릅니다. 그럼 그거 5개다 7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우리가 관찰력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관찰력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관찰력이 무뎌지다 보게 되게 되면 표현력이 무뎌집니다. 표현은 자꾸 많이 할수록 이 필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물에 대한 관찰력을 분명히 키워야 됩니다. 그 관찰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감성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감성을 부드럽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게 되면은 대만에서 원숭이 사냥을 하는데 이 길다란 대나무를 가운데를 묶습니다. 끈으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양쪽에 대나무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렸으니까 구멍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손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양쪽에서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그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즐겁게 웃습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원숭이들이 그거 참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사람이 자리를 피해주게 되면 자기도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낄낄거립니다. 그럴 때 총을 땅 쏘게 되게 되면 원숭이들이 주먹을 꽉 쥐어버립니다. 이게 빠지질 않아요. 거기서. 그래서 원숭이를 상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드러운 감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감성이 생겨나지 않으면 글이 메말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감성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감성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 물론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굉장히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기 안목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은 관찰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관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적에 그 감성을 부드럽게 할 적에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 표현이 자기만의 고유한 표현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 글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사를 가지고 좀 더 우리는 말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한다고 하게 되면 부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지훈의 낙화를 보게 되게 되면 꽃잎이 막 떨어집니다. 창호지에 보게 되면 우련물거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꽃이 지게로서니 바람을 푸타랴 주년 밖에 성문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기척도 온 뒤에 먼 산이 닿았으다. 촛불을 꺼야 하니 날이 새는데 꽃지는 그림자 때려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물거라. 그 우련물거라 한마디 때문에 그 시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말에서 어느 문장을 내가 부사나 형용사를 좀 더 나만의 개성으로 특성 있게 쓰는 것 이거를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글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통적인 수법에서 자꾸 탈피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고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배울 때 제가 이제 64년도에 대학을 배웠는데 그 당시 배울 때는 글이라는 것은 감성이 7이고 지성이 3이다. 그렇게 배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글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성이 위주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 지성이라는 것이 한 3이나 2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보고서 나무에 사과가 달렸다. 뭐 사과가 이쁘다. 이거 뭐 보게 되면 시집들 보면 나옵니다. 가을 하늘 밑에 빨간 사과가 익어가고 있다. 그건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사과가 익을 때 빨갛고 혹은 파랗고 노랗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비약해가지고서 사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잘 되는 테니스 볼 같은 곰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 땅 떨어지게 되면 통통통통 떨어져 가지고서 막
튀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사과가 튄다. 사과가 튀어서 강으로 간다. 강을 뛰어넘어서 바다로 간다. 이렇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과가 뛰어가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과를 공으로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같이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꽃 보게 되면 아 굉장히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꽃을 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했을 때 아 그 꽃이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게 뭐냐? 그건 쓰레기입니다. 꽃을 쓰레기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꽃이 폈다. 이제 쓰레기통이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꽃이 시들었다. 쓰레기통이 가득해질 것이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꽃하고 쓰레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현대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상상력을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가 또 썩어서 거름이 되고 거름이 또 사과나무 밑에 들어가서 사과를 키워내게 됩니다. 그렇게 상상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상상력을 지금 제대로 동원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보게 되게 되면 옛날의 시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모방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는 사물을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를 처음에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제일 과오를 범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효용론입니다. 효용론. 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교훈을 내는 시를 쓰려고 합니다. 이 시는 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산문으로 쓰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과오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뿐만 아니라 수필이라든가 이거 쓰게 되면 더 합니다. 수필 쓰면서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전부가 다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듭니다. 이거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즉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글로 옮겨놓고 감상을 하고 예쁘다, 밉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독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독자가 할 일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서 자기 글을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게 잘 쓴 글이냐? 이걸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필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마지막 결부에 가가지고서는 결국 그런 과오를 굉장히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독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 하나를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서정주 시의 동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주문방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 옮겨놨더니 그걸 알고 신용하며 휘뛰어가네.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은 이게 그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주 쉽게 이해가 금방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고 좀 어떤 상상력에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상상력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매체의 변화에 적극대응해라. 이거는 꼭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문협회 시문개장을 할 적에 전국 150명이 모인 문인들을 모아놓고서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오게 되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즉 우리가 물건도 사고 또 물건도 팔고 우리가 누구한테 무엇도 전하고 하는 것을 할 것이다. 하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귀신 씨알아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매체의 변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활자의 문화는 죽지는 않고 이거는 살아갑니다. 꾸준히 살아가지만은 어쨌든 간에 매체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글쓰기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지금 버스나 전철을 타게 되게 되면은 책을 읽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한 2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전부가 다 모바일폰을 들고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폰 중에서 뭐 만화도 보는 사람, 뉴스도 보는 사람, 뭐 시도 읽는 사람, 소설도 읽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우리는 나는 이 종이 활자 문화, 즉 활자 문화만을 고집하겠다 하시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꾸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지금이라도 또 독수리 탑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보시고 또 작품도 올려주시고, 왜 그러냐 그러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일방적인 시대였습니다. 내가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독자는 그것을 보고서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는 양방향의 시대입니다. 나와 독자가 동시에 보면서 동시에 감성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는 SNS라든가 이런 데 글을 계속해서 올려야 될 겁니다. 여기 아마 지금 여기 사진 찍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런 뭐 강의 내용이라든가 혹은 여러분이 신앙성 것이라든가 이것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편집을 해가지고 SNS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한 100여 명이 보지만은 100여 명이 듣고 보지만은 이것을 SNS에 올리게 되게 되면은 적어도 많은 경우에는 몇만 명까지 돌아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왜 쓰느냐? 나를 위해서,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서 상대방에게 감동도 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즉 매체의 변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이라도 가셔가지고서 자기 작품을 녹음도 해보시고 해가지고서 SNS에 올리게 되면은 독자들에게 반응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참 멋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 글감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독자를 창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엔날이라든가 이것은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게 되면 옛날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뭐 정문 하나 그리고 뭐나 그리던 사람들은 이 비엔날의 우리가 입체화된 또 영상화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 감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참 감동을 남에게 주고 내가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각을 할 적에 이렇게 사실화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화를 잘합니다. 그런데 추상화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게 되면 상상력이 있어야만 추상화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좀 극대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3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이니 간접 체험이니 그 다음에 하나의 체험이 뭐냐면 상상의 체험입니다. 상상의 체험.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좀 게을려 하는데 상상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저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소개할 적에 사막의 시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제가 세계 10대 사막 중에서 5개 사막을 횡단을 했습니다. 횡단하게 되면은
보통 어떤 때는 많이 걸을 때는 40일, 50일까지를 사막을 걸어서 이렇게 갑니다. 물론 발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당나귀나 뭐 이런 걸 타고, 당나귀, 낙타 이런 걸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 사막 그러면 황량하고 그 모래뿐이고 바람뿐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막의 신비, 사막의 생명 이런 거는 참으로 우리가 놀랄만 합니다. 어떤 때는 사막에서 자다가 물에 빠져 죽는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디서 비가 와가지고서 그 비가 물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서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편안하다고 그 골짜기에서 자다가 야행을 하다가는 죽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30분만 지나게 되면 물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물이 하나도 없어진과 동시에 거기서 잎이 돋아나가지고서 꽃이 피어납니다. 꽃이 피어나고 거기서 곤충이 생겨납니다. 그랬다가 또 사라집니다. 이런 신비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그냥 내가 상상의 체험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 체험을 내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상상의 체험, 즉 간접 체험을 통한 상상의 체험이라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글을 잘 가르치는 데 보게 되게 되면은 저도 이제 시를 써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야, 너 이거 40년 시를 쓴 사람인데 아직도 시를 이렇게 쓰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뭐냐고 이렇게 되면 그 양반이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나보다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낙타의 눈물이라는 것을 하나 써왔습니다. 하지만 낙타는 울고 있다. 떨어진 눈물이 모래 위에서 선인장이 된다. 긴 바람 소리로 주인이 뒷모습을 향해 뿌리는 울음 선인장같이 찔려 흥건히 보이는 낙타의 피눈물. 그래서 사막의 석양을 불다. 이건 뭐냐 하게 되게 되면 낙타의 충성심입니다. 낙타가 개보다 더합니다. 이 개는 주인을 끝까지 주인이 그 주인을 버려도 주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낙타는 주인이 돈을 지전을 건네주고 팔았다 생각하게 되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슬프게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낙타가 굉장히 슬프게 울고 갑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작은 관찰에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관찰력을 좀 키워달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또. 그 다음에 구성을 치밀하게 하는 것을 뭐냐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게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서 우리가 다 같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되게 되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쏙쏙 귀에 집어넣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력을 구성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기영도의 진눈깨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마침 진눈깨비 흩날린다. 코트 주머니 속에는 딱딱한 손이 들어있다. 여러분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코트 주머니 속에는 딱딱한 손이 들어있다. 내 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추위 때문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손이 시려워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코트 주머니 속에 딱딱한 손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눈발은 내가 모르는 거리를 저벅거리며 여태껏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산해들과 건물들 사이에 헤맬 것이다. 이건 뭐냐 하게 되면 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혹은 눈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와 같은 경우는 진눈깨비라는 관점에서 거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 1인칭 시점으로 쓸 것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시점이냐 주관적 시점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시점에서 쓸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끔 가다가는
주인공 사물의 입장에서 나를 투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냥 생각을 하고 다음에서는 고정관념을 탈출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한번 바뀌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이 뭐냐 하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꽃이 이쁘다. 꽃이 향기롭다. 꽃이 봄에는 피고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전부가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게 되게 되면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제대로 보려고 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바로 어떤 것이냐? 이 고정관념을 버릴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흔히 신는데 어떤 사람은 발가락에 양발을 신습니다. 하다 양발을 신다 보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무좀이 생기더라.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관찰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과 발가락을 띄워놔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 양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정관념을 버릴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은 춥다, 여름은 덥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사랑은 뜨겁다, 이별은 슬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고정관념이니까 여기서 깨우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글을 쓰게 되게 되면 좀 더 재미있고 우회적인 글을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것 같지만은 한참 쓰다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내가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되면 글이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압박감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글이 쓰여지질 않습니다. 내일까지 온 글을 내주시오. 거기에 돼가지고 쓰게 되면 머리를 싸매고 글을 쓰려고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쓰게 되면 맹관념적인 말만 쓰게 됩니다. 편지 쓰듯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가슴에 많이 담아둬야 됩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가슴에 많이 담아두고 가지고서 그것이 곰사가서 가슴에서 어느 날 우연히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글은 쓰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가슴에 담았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좋은 글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일 첫째 글감을 좋은 글감을 많이 선택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글감이 굉장히 좋은 글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가보게 되게 되면 해성들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쭉쭉 뻗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소나무가 키가 훌쩍 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젊었을 때 봤던 젊은 여자의 쭉쭉 뻗은 다리도 생각해 보시고 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것도 상상해 보시고 하게 되게 되면 이 해석이 되는 그래서 꼭 소나무에 대한 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더 상상을 하게 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선녀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글이 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내 눈으로만 가지고 보지는 말고 상상의 눈으로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20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내가
서대문에서 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강의해줄 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30여 분 동안에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패 증정과 또 꽃다발 증정하고 그 다음에 축시낭송 3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축시낭송하고 나서 평설, 작품 평설과 또 축사 듣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 양희자 스님의 또 이제 간단한 소감 말씀 듣고 나서 정덕전 선생님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령이님이 기념패 증정 해주시겠습니다. 상문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출판 기념패 양희자. 대학께서는 대한민국 시인으로서 주옥같은 작품을 창작하여 시집 내 마음 너에게를 출간하였기에 축하드리며 이를 기리고자 회원의 뜻을 모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7월 21일 아시아서 성문학 발행인 김성문 문학회장 강성. 네, 이제 꽃다발 증정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같이. 가족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 다 나오셔가지고 꽃다발 증정하시고. 우리 양희자 선생님은 지금 시집 내는 심정을 와가에 문패 하나 다룬 지금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사진 촬영도 해주시고요. 자, 가족들이랑 가족들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같이 가족들 다 함께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시고. 저도 써야되는데. 이쪽으로 좀 더 오시고. 가운데로 쓰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오늘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고간 다른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제일 먼저 박연식 시인님께서 우리 양희자 시인의 고백, 시에게 바치는 고백이라는 시를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 시에게 양희자. 하늘 비친 내 마음을 어떻게 당신에게 보여드릴까요? 당신도 속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잡으려 해도 멀리 저만치 외면하고 떠나려 하는 당신이여, 두 눈에 흘러내린 짠 소금 눈물 서럽게 닦으며 눈이 분 얼굴로 긴 밤을 뒤척였습니다. 볼품없이 작아지는 나를 위로하면서 밤새워 빈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당신은 드넓은 하늘, 바다, 작은 배에 하얀 돛을 달고 항해하고 싶은 마음, 당신이여 처음인 듯 새롭게 가까이 오십시오. 수많은 잔별 같은 날들,
내가 지은 모래성 속에 갇혀 신음하고 아파한 시간 얼마였던가. 밝은 빛으로 나에게 와주세요. 전가랑 찔레꽃 한 송이 꺾어들고 마중하고 싶습니다. 나의 작은 그릇에 큰 욕심을 담으려 하는 무미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세요. 오늘도 머리 곱게 빗고 기린 목 되어 당신을 기다립니다. 정갈한 찔레꽃 한 송이 꺾어들고 마중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예식 시인님 감사합니다.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시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최은희 선생님, 잠못 이룬 봄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이룬 봄밤 양희자. 실바람 불어 벚꽃 나비처럼 날고 있는 밤. 어렵게 들었던 잠 어쩌자고 깨있는가. 서방 정토에도 봄은 오는가. 바람 부는가. 꽃은 피고 지는가. 창문 열고 봄바람 쏜다. 보일 듯 말 듯한 밤의 신비한 별자리에 꽃향이 스민다.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고요 속에 빠지는 게 시가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 다음 고달령 시인님, 네. 양희자 시인님의 이번 작품지의 표제시를 낭송에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내 마음 너에게. 내 마음속에 쌓아둔 생각들은 입 다문 채 말이 없고 밤은 새벽을 향해 달려간다. 친구야, 고요히 흐르는 강물 같은 구름 속에 사라졌던 너의 환상이 아른거리고 내가 밟고 갔을 은하수에서 너의 발자국을 찾는다. 그리도 맑게 살다간 내 친구야. 아침 풀잎의 이슬 같은 사람아, 생각하니 못다한 말들이 너무 많구나. 푸른 하늘의 별들은 너의 고운 눈빛일까. 창밖엔 스산한 찬바람이 휘바람 불며 지나간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시인님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고운 시 감상해 보았습니다. 제 다음 순서로는요, 우리 이기록 시인님께서 작품의 평설과 또 축사를 부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기록 시인님, 아시아성문회 신상 심사위원장이시고 강주군인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양시님의 작품을 좋지 않은 필력으로 평설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시인님들께서 지금까지 시집을 아직 못 내신 분들, 또 내셨던 분들, 처음 내실 때 시인작품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만큼 두근거렸고
이 작품집을 내면 정말로 내가 이 독자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돼요. 좀 양시님이 처음에 오실 때 많은 작품을 가져오셨어요. 700여 편의 그 많은 작품, 그래가지고 이걸 뽑아낸 것이거든요. 근데 등단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작품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기뜸을 내주라고 하니까 공황장애가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공황장애를 극복한 바로 그 약이 시라는 처방전에서 얻어가지고 어떤 글들이 시로 승화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글 속에는 많은 양시님의 쓰라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야 이걸 제대로 읽고 제대로 써줘야 되겠는가 그런 의아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간 우리 양시님의 그 오랜 동안 아파왔던 그 가슴앓이를 이 한 권을 책에다 다 담았더라고요. 담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 700여 편 중에서 못 나온 많은 작품들은 더 갈고 닦아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훌륭한 작품집으로 탄생이 될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 발문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히 나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생략하고 어쨌든 간 그 문동만 시인님께서 사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사람답게 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양시님께서 가족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것들이 이 구구절절하게 작품에 나와 있고 또 하나 양시님은 불심이 너무 강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첫 시집을 내신 양시님의 그 노고에 감사하고 더 좋은 작품으로 더 훌륭한 우리 시인님들을 만나서 박수받는 시인으로 대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인공 내 마음 너에게를 어떻게 지금 우리 선생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양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말을 해줄 몰라서. 그리 알고 주십시오. 양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여러분께서 상황을 이뤄주어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졸필로 첫 시집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절 결혼식 올린 신부가 시대의 구전을 들어가 여러 어르신들을 찾아본 것과 같은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시집이란 생각도 못하고 살아온 세월 몹시 원망스럽습니다. 부조한 작품이지만 한 작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은 시가 과연 있을까 망설여집니다. 문학을 별도로 수학한 적도 없고 평소에 독서로 생활을 했죠. 어려울 때 시 한 편은 저에게는 단 꿀물과 같았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여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용기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정덕현 시인님, 네, 제가 양력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덕현 시인님은 전북 장수 출생이시고요. 아시아 서성문화 본지에 등단하셨고 이사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경인지회 사무국장을 맡으시고요. 또 시향문학회 회장님, 또 한국문인협회 시흥지부 이사로 지금 활약하고 계십니다. 또 수상 경력으로는요, 아시아 서성문화 작품상을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또 시흥 예총 예술인상과 시조백일장 시흥 시장상을 또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덕현 시인님, 축하의 박수. 가족들도 촬영 준비하시고요. 예. 발행이님 다시 나오셔서 기념패 증정과 또 오셨는데요. 아, 예. 아, 이제 방송은 했었군요.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양복 입고 와야 아, 양복 입어야 우선 출판 기념 때 기아께서는 대한민국 시인으로서 주옥 같은 작품을 창작하셔 시집 자연을 훔친 도둑을 출간하였기에 축하드리며 이를 기리고자 해오는 뜻을 모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7월 21일 아시아 서성문화 발행 김성문 문학회관 강성훈. 네, 꽃다발 등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같이 사진 촬영. 예, 발행. 네, 이제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또 세 분 또 시인님 모시고 또 우리 자연을 훔친 도둑 시집 속에서 세 분 또 낭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표제 작품 낭독해 주실 분은 문성희 시인님, 대구에서 멀리 오셨어요. 자연을 훔친 도둑. 아, 자연을 훔치다니 정말 그 운비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 정덕현 시인님 첫 시집 출간 축하드립니다. 대구에 온 시인 문성입니다. 오늘 오니까 우리 정덕현 시인님의 시를 낭송이 아니고 낭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연을 훔친 도둑 정덕현 산을 나무가 좋아 바람이 좋아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세상 천지가 반겨주는 내가 서 있는 곳, 그 속에는 온갖 만물이 살아있다.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계절이 있다. 나는 그 계절을 훔치러 오늘도 밖으로 나왔다. 눈앞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잎을 피우며 희망을 노래한다. 길을 가다 발길을 멈춘다. 검은 고목에서 싹이 트고 예쁘고 하얀 풀잎 같은 꽃을 피우고 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꽃을 피우는 고목나무를 보고 그냥 돌아설 수가 없다. 꽃은 하나라도 지 한 수라도 훔치고 돌았어야지.
나는 오늘 자연을 도둑질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훔치고 싶습니까? 이제 그 다음 박장규 시인님께 붉은 단풍 또 낭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박장규 시인님. 제일 쫄병이 감히 위대하신 분들 앞에서 낭송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붉은 단풍 저런 덕현 나도 한때는 푸른 시절이 있었다. 마른 가지의 송엽으로 세상을 나풀거리며 춤도 추어보고 활개도 치며 살아왔다. 때로는 신술구준 바람 찾아와 도망가자 유혹하고 한철 장맛비에 시달려 흔들리긴 했지만 산새들 찾아와 사랑을 나누고 불러준 노랫소리 들으며 살아왔다. 네 말 들어보니 너 살아온 세상이나 나 살아간 세상이 다를 게 뭐 있겠니? 세상에 나왔으니 이래저래 살다가 가는 거지.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참고 살아본 세상 고운 옷에 황혼이 아름답지 않니? 너의 고운 빛깔로 지천이 아름다우지. 풍년이 찾아온 들녘도 황혼이다. 물소리 새소리 들으며 한 세상 살다간 하찮은 나뭇잎도 며칠 지나 찬소리 내리면 아름다운 잎사귀도 완전히 몰라. 후히 정든 가지에서 떨어지면 가을을 즐기던 계절도 간과 온과 하루씩 사라지고 깊은 겨울이 오겠지. 네, 아유 밤새도록이라도 듣고 싶은 그런 시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수자 시인님 모시고 담쟁이 덩굴 물어보겠습니다. 나도 푸른 시절 있었다. 이렇게 첫 줄이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 다 건지시기 바랍니다. 담쟁이 덩굴 정덕현. 세상 천지 넓은 땅 어디 살 곳이 없어 담 밑에 둥지를 틀었니. 몇 년을 지켜봐도 내가 살 곳은 그 자리가 아니다. 마디마다 옮겨붙은 지네발 벽을 타고 남들은 곧게 서서 바람을 타고 흔들리지만 넌 벽에 붙어 기어오른다. 그래도 철따라 운명이 바뀐 것은 이름이 담쟁이니 벽에 붙어 사는 거지. 벽 듣기만 해도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한 뼘씩 서두르지 않고 기어오른다.
너나 나나 사는 것은 운명이겠지. 내가 그려놓은 풍경사진 한 장, 어렵게 살아가는 내 모습 아름다워. 이렇게 훔쳐만 본다. 이렇게 훔쳐만 본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6분의 또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감상을 했습니다. 마디마디 엉겨붙은 진의 바람, 저도 가슴이 찌르랍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우리 김성문 발행님께서 축사와 더불어서 또 평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판기념회를 두 분이 하시죠. 양희자 선생님하고 정덕현 선생님하고 이 두 분이 사실은 출판기념회를 오늘 여름 캠프를 통해서 좀 여러 우리 문인들 앞에서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해왔고, 우리는 매년 이러한 그 여름 캠프에서 출판기념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이런 형국이고 상당히 본인들도 만족하고 해서 앞으로도 연연히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는 이 출판 기념회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출판 기념회를 하지만은 이 자리는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의 문인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고, 또 이러한 그 문집도 자기가 가져와서 출판 기념회를 이 자리에서 안 하더라도 이렇게 작품을 교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양희자 시인님하고 정덕현 시인님의 시집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렇게 비록 자기 작품의 출판 기념회는 아니어도 몇 분을 이렇게 소개를 좀 해서 박수로 그분들을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김영훈 그 이사장님은 우리의 교본 같은 이런 좋은 시집을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신혜자 시인님 출판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이 작품을 통해서 영락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계시면 어제 그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글을 썼는데요. 제가 좀 글을 좀 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본인이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표면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회의 응답하셔서 갖고 와서 논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시아 서성문학 출신의 시인인데 시와 문화라는 데에서 작품을 냈습니다. 우리 서성문학은 상당히 독재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집 내는 것은 자유를 맡겨야 되는데 꼭 자기가 모진 그런 데서 작품을 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의적으로 아니 서로 모지에서 이렇게 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면 또 이렇게 자기 자율에 맡겨가지고 다른 출판사에서도 낼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서성문학의 장점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발행인으로서 약간 서운하기는 하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평설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 평론으로 등단한 일이 없고 시를 좀 본다 할까 이런 정도고 발행인으로서 충실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안목 차원에서 이런 소신을 여기다 밝힌 것 뿐입니다.
모든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도 모든 삼라만상에게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머물러 가는 그런 장소고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제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덕현 시인은 시집의 제목을 자연을 훔친 도둑이라 해서 결과적으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 모든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이기 때문에 훔친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 예, 우리는 자연을 많이 훔쳐가지고 좋은 시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을 떠나서 아무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시인님 두 분 축하드리고 정덕현 시인님의 마지막 소감을 듣는 순서로 정덕현 시인님 앞으로 네. 모시고 그렇게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연을 훔친 도둑이 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 배남 산골짜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지는 올해 딱 10년째 됐습니다. 10년째 됐는데 2014년도 아시아 서성문학 29호 부모에 제가 등단했습니다. 지금 등단한 지 올해 만 4년이 됐죠. 4년이 됐고 지금 경기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시흥에 살면서 여기 우리 김동원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한국 현대 시인협회 회원이고요. 또 경기 시흥 문인협회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10년 만에 이 자연을 훔친 도둑이라는 시집을 한 권 냈는데 제가 지난 7일날 또 저희 시흥시에서도 또 출판 기념회를 한 80여 분을 모시고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이 책 한 권 내고 출판을 2번 한 사람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영광이죠. 제 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지만 저는 그 시집 제목에 맞춰서 자연을 훔친 도둑. 아까 우리 김성문 발행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연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시인들은 시를 한 편 한 편 쓰는데 자연 속에서 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다른 데서는 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에 갈 때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산에 갈 때마다 그곳에 그 풍경을 꼭 훔쳐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예전에는 수첩을 들고 다녔지만 요즘은 이제 이 폰 있잖아요. 폰에다가 제가 느낌을 메모해가지고 와서 집에서 또 자세한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그날의 풍경, 그날에 있었던 일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누워서 시를 씁니다. 침대에 누워서 시를 한 편씩 쓰고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를 쓸 때는 뭐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다들 시를 쓰시지만 첫째 제목이 제일 문제잖아요. 제목을 선정을 하고 나면은 시를 절반을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제목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를 쓰면서 저는 또 시를 쓸 때 그 단편 시를 많이 써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시를 씁니다. 그렇죠. 뭐 수정을 몇 번씩 하고 뭐 이렇게 다듬고 별로 저는 그런 것을 그런 시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냥 단필로 해서 뭐 시를 완성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다들 시를 쓰신 분들 요즘에 보시면 현대시라 해가지고 그 장문으로 이제 그 잘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들로 해서
글을 쓰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에 대해서 이 사람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과 그 보람을 만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실어서 제가 시를 씁니다. 시 쓰기 시작한 한 10여 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를 쓰면 쓸수록 어려운 게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시집을 냈는데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은 글 많이 써서 모든 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나가지 마시고요. 우선 양희자 시인님하고 또 정덕현 시인님 앞자리 자리에 앉으시고 조금만 옆쪽으로 연결해주세요. 가운데가 너무 비어있어가지고 안 나와. 저쪽으로는요. 몸을 옆으로 쭉 나오지 않으면 너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너무 중복돼갖고 가운데 정도는 안 나오세요. 차라리 남자분들이 여기 앞에 조금 앉으시면 되겠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 피라미드식 나온다고요. 저쪽에 나올 테니까 들어가세요. 아니 지금 한 셋째 줄은 전혀 얼굴이 안 보여요. 네, 남자분들이 좀 앞에 앉으시면 좋겠어요. 네, 아니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딱 챙겨가지고 잘 맞아요. 예, 사람이 안 나와.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여러 개 찍어주세요. 여러 개 찍으면 표정도 달려야 되는데. 자, 다시 하나, 둘, 셋. 여러 개 찍어, 여러 개. 여기서 골라야 돼. 사진 찍기가 더 힘드네. 이런 거니까. 그러죠. 우리 이제 파이팅 좀 하고. 너무 줄고 생각만 하는 게 알아서 잘하세요. 자, 아시아 서승부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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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다 내쉬고 주먹 쥐고 화이팅!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를. 네. 사랑합니다.